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중국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이 드디어 우리나라의 깐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중국이 제로클럽에 가입한 게 확실합니다. 무슨 제로클럽이죠? 합계 출산율, 대한민국 0.72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중국도 드디어 0점대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0점대 합계 출산율을 가진 나라는 몇 나라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대만, 싱가포르 정도였는데 이번에 중국이 들어옴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동아시아 지역의 저출산 0점대는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판단이 내려지게 된 것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 정부가 2025년 인구 통계를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인구 통계라는 것은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2025년이 끝난 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 인구가 14억이 넘는 나라가 이런 통계를 발표한다? 라는 것은 정말 잘 갖춰진 행정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어쨌든 중국 정부의 이 발표 내용들을 한번 쭉 종합을 해보면 한 번씩 살펴보죠. 일단 2025년 신생아는 792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신생아 지금 30만 명 안 되는 상황에서 792만 명. 이야, 역시 중국이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엄청난 위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당장 그 1년 전인 2024년만 해도 954만 명이 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0만 명 밑에가 무너졌는데 단 1년 만에 800만 뛰어넘고 700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7%가 감소를 한 거죠. 이게 이제 작은 건 아니죠, 당연히. 1년 사이에 신생아가 17%씩 준다? 이러면 반토막 나는 거 몇 년이죠? 한 4년이면 반토막 납니다. 그러니까 4년 후에 정말 뭐 300만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페이스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제 신생아 수가 1,600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이 792만 명이에요. 10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되던 2020년 같은 경우에도 1,200만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에서 2020년 갈 때만 해도 정말 엄청나다 싶었는데 그 페이스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망자는 늘고 2025년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31만 명이니까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 감소가 한 340만 명, 정확히는 339만 명 이게 이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339만 명이 인구 감소했다는 것은 중국 정부의 이제 공식 통계니까 확실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792만 명이 태어난 게 언제냐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청나라 시절이죠. 1738년 정도 됩니다. 당시에 중국 전체 인구가 한 1억 5천만 명 정도 됐는데 이 당시에 역사학자들의 추계로 따르면 이 당시에가 한 700만 명에서 800만 명 사이 정도 태어나니까 18세기 수준으로 지금 출생아가 줄어들었다라고까지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건 중국의 출생률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제 인구 1000명당 몇 명이 태어나느냐 하는 이제 조출생률이라고 보통 우리가 하는 요 단위인데요. 지금 이제 2000년 이후에 21세기 들어와서 쭉 보고 있으면 2015년에 한자녀 정책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만 하면 뭐 거의 15명에 육박했는데 지금은 5명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났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더 늘려 가지고 이제 더 길게 이제 보고 있으면 상당히 이제 급격한 변화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1960년대는 40명씩 어마어마하게 태어났는데 지금은 급격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 한국을 포함한 이런 나라들하고 이 조출생률, 그러니까 1000명당 신생아가 몇 명 태어나느냐를 따져보면 중국 5.6, 일본 5.5, 한국 5.1, 대만 4.6 정도 수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급속도로 지금 동아시아 국가들이 애를 낳지 않는 저출산 0점대 국가로 바뀌고 있구나라는 점들은 이제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합계 출산율 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죠. 합계 출산율은 영어로 이제 TRF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 TRF 발표를 안 해요. 사실 이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나라는 조출생률로 발표를 하고 어떤 나라는 이제 합계 출산율로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둘 다 발표를 하고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의 핵심은 이제 합계 출산율이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단은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지만 연구자들이 이런저런 통계를 가지고 추산을 합니다. 왜? 이것은 이제 인구 기본적인 인구 통계가 있고 연령별 통계가 있으면은 당연히 계산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23년도에 합계 출산율 1.0 미만 0.99 정도로 진입하지 않았을까? 1.0이다라는 논쟁이 좀 있었어요. 어쨌든 2023년부터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점대 1.0이다라는 게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상식이고요. 2023년에 0.98로 떨어지면서 확실하게 제로 클럽에 이제 가입을 한 것 같은데 2025년 올해 그러니까 작년 통계를 보니까 추산에 따르면 대략 0.92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걸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약간의 변수는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0.88 보시는 분도 있고 좀 넓게 잡아보면은 0.95 정도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0.9 초반대까지 떨어진 것은 명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추정치를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대한민국, 대만, 싱가포르과 더불어서 합계 출산율 0점대를 기록하는 제로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축하를 해야 되는 일인가? 좀 걱정이 좀 되죠. 어쨌든 중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것이 이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감소되는 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에 이루어졌던 유엔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중국의 인구와 관련된 통계를 보면 2024년 14억 수준에서 2050년 되면은 이제 1억 명 정도 감소해서 13억. 별로 안 주네.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 이제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100년 정도 되면은 얼마냐? 한 6억 3천만 명 정도가 되는 거죠. 사실 2100년 되면 대한민국 사람 누가 있냐? 일론 머스크는 아무도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급격한 인구 감소. 총량도 총량이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지역 간 이 격차도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2015년 통계예요. 2015년에 중국의 각 성별로 대도시별로 합계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된가를 보여드리는 건데 동쪽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서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1.0 밑에는 동북 삼성 정도가 0점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대도시 베이징이라든지 텐진이라든지 상해라든지 이런 이제 중국의 제일 대표적인 대도시가 0점대 후반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10년 전 통계를 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0점대가 나타났지만 대체적으로 1점대를 좀 넘어가는 모습들이 보였죠. 그리고 이제 중국 중부 지역 가장 많은 인구들이 모여 사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한 1.3 내외 정도를 이제 유지하고 있었다. 이게 사실 중국의 평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 다음에 보면은 2020년쯤 되면 오른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점점 1.1, 1.2 하는 동네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23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많은 지역들이 이제 0점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0.7 이하로 나타나는 지역은 동북 삼성에 저 흑룡강성, 길림성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0.5, 0.6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북 삼성 지역 같은 경우는 옛날서부터 인구가 급격하게 지금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는 지역이었는데 그 추세가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화면 여기 작게 보시는 0.72 같은 경우는 베이징, 0.65가 텐진, 그리고 0.53은 상해 같은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합계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존 추세가 더욱더 가팔라지는 정도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 주변에 있던 후베이산이라든지 저장성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도 이제 0점대 그리고 이제 남쪽 해안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점대 초반까지 내려간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전국이 0점대로 들어갈 것이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나마 버텨주는 것은 저쪽 운남성이라든지 신장 위구르 자치구. 근데 신장 위구르 자치구 같은 경우도 지금 1.05예요. 엄청나게 많이 낮아진 이제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지금 인구와 관련돼서 이제 고민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정신승리 그 자체입니다. 일단은 중국 정부가 인구 통계와 관련돼서 나왔던 멘트를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2025년 중국의 인구 규모는 여전히 거대하다라는 점을 매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의 노동력 자원은 풍부하고 있고 노동력의 품질, 인구의 자질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옮겨야 될까 사실 좀 고민했어요. 인구 품질인데 이건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구 자질로 옮겼는데 어쨌든 인구 품질은 점점 향상이 되고 있고 도시화 수준도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발전 양식의 고품질뿐만 아니고 인구의 고품질
발전도 지속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하면 이제 교육을 잘 받고 보다 건강하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 2025년 인구 통계는 중국이 좀 나아가고 있는 경제 및 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견실한 인구적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인구 규모는 거대하다는 것은 이제 맞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야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선진국들을 다 합해도 우리가 더 많어. 이거는 맞는 말인데, 그리고 이 고품질 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의 14억 인구라는 것은 초대규모 시장이야. 그러니까 중국은 이 대규모 인구를 토대로 앞으로 끄떡없이 나갈 수 있고 생산, 소비, 막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니까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점점 인구가 감소한다는 점은 좀 걱정스러운 거죠. 어쨌든 중국의 노동력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중국 정부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전 세계가 보통 활용하는 경제활동 인구 만 15세에서부터 64세 대신 만 16세에서부터 59세 인구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중국에서는 이제 은퇴 연령이 만 60세 뭐 그리고 그 이전이다 보니까 사실은 만 59세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정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만 16세에서부터 만 59세까지 인구 통계로 보면은 8억 명 정도 돼요. 8억 5천만 명 정도가 경제활동 인구다. 중국 차원에서는 볼 수 있겠고요. 60세 이상 인구는 3억 2천만 명. 그래서 1년 전에 비해서 1,300만 명이 늘어났고요. 본격적인 이제 고령화 세대라고 부르는 이제 65세 이상으로 보면은 2억 2,3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42만 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페이스는 점점 더 가팔라지겠죠.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지금 1,300만 명이 늘어난 사람들 대부분이 다 65세로 넘어가게 되면 매년 1,000만 단위로 65세가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고령화 이야기를 하지만 중국 인민들 중에 60세, 64세 지금 우리가 보통 노령층이라고 부르는 이 층은 대부분은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사회 참여 의지가 높다.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국가의 도움에 기대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중국의 노동력 자원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앞순위에 있다. 그러니까 상위 랭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제 발전 지탱하는 데 유리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약간 좀 정신 승리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인구 품질 향상과 관련된 내용은 이래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제 경제 활동 인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만 60세, 그러니까 만 59세까지를 동해서 보면은 공식적인 학교를 다닌 기간이 11.3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그 이전 2024년하고 비교해 보면 0.1년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중국 인구의 어떤 품질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기분이 좀 그래요. 계속 품질 그러니까. 그리고 평균 기대 수명은 2024년 기준으로 79세.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84세 정도 되니까 중국이 정말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중국 정부 집계로 연구 개발 인력은 1,079만 명. 생각보다는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1,000만 명이 넘는 연구 인력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인구가 감소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현재 중국 인구 구조를 보면 과거 누려왔던 양적 인구 보너스, 그러니까 인구 피라미드가 피라미드 형태에서 가운데가 볼록한 형태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보는 게 인구 보너스죠. 이러한 세대가 지났지만 현재 질적 인구 보너스 형태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일까 아닐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드는 거죠. 어쨌든 뭐 중국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출산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은 뭔가 문제가 많고 힘든 나라고 이상한 나라야. 라고 고민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리드하는 어떻게 보면 트렌드 세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뒤를 따라서 대만,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오고 있었고 이제 중국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 추세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이렇게 저출산이 점점 심화되는 가장 큰 요인은 우리와 똑같이 결혼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뭐 한국, 일본, 중국 모두 다 이제 비혼 출산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줄면 당연히 출산도 주는데 2024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 정도 감소해서 610만 건까지 떨어졌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2023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얼마나 떨어졌냐? 2023년에는 738만 건이에요.
그런데 2024년에 610만 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아이를 낳아도 610만 명 정도가 되겠죠? 이거 이제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이제 중국의 청춘들은 왜 결혼을 안 하느냐라고 하면 대한민국이랑 똑같습니다. 결혼, 육아, 돈이 많이 드는데 나 돈 없어라는 게 가장 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육아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돈 단위로 보면 뭐 우리보다는 싸게 보이지만 중국 사람들의 경제 수준을 생각해 보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비싸고 과다한 경쟁이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평균력이에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18세까지 만 18세까지 그러니까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양육 평균 비용을 따져 보면은 58만 8천 위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한 1억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만만치 않은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1인당 GDP의 약 6.3배 정도를 들여야 애 하나를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진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또는 일본과 비교해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4.1배, 일본 같은 경우는 4.26배라고 보면 중국 인민 한 명이 짊어져야 되는 애 키우는 양육 비용의 부담은 매우 매우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안 해라고 아예 링 위에 올라가길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필사적인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무조건 실수를 해서라도 애를 낳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무지막지한 정책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콘돔, 피임약, 뭐 피임 기구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이제 비과세였는데 올해부터 14% 세금이 이제 부과되면서 가격 부담을 올립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또 혼인신고 이런 것들이 사실 중국은 되게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본적지에 가서 신고하라는 것처럼 중국도 호구가 있는 지역에 가서 신고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도시 지역에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불편한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작년 5월이죠. 작년 5월부터는 그러한 이제 호구 없어도 그러니까 그 자기가 사는 현재 실거주지에서 그냥 결혼 신고하고 혼인 신고하고 받아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시스템이 됐고요. 그다음에 중국 젊은 청춘들도 우리처럼 인스타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잘 나오는 아주 멋있는 호수 뭐 이런 지역에 가서 사진 촬영하는 게 되게 많은데 이 지역에 중국 정부가 아예 담당 공무원을 파견해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혼인 신고를 이제 받아주는 이제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도 이제 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중국 정부는 2025년 3분기까지 결혼 건수가 한 520만 건 되면서 2024년보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중국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든다라고 하니까 지원해 줄게라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3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한 명당 이제 3,600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72만 원 정도씩을 이제 지급하는 이제 작업들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와 별개로 이제 그 지방 정부 성 단위에서 뭐 추가적인 수당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 성정부의 부담으로 장기 출산 휴가를 보장해 준다든지 하는 등등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다 겪어봤잖아요. 알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결이 될까?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중국 여성들도 이제 고학력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자아 성취에 관한 사항들을 뭐 우리와 똑같은 이제 그런 사고 방식을 갖는 사람이다 보니까 출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피하는 것이 많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여성들이 육아에 대해서 책임져 주길 바라는 그러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이 결혼하면 당연히 퇴사하거나 적어도 임신하면 퇴사하겠지라는 것을 불문율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혼 안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대도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노골적으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뭐 남성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훨씬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중국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시아 국가들의 전통적인 공통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뭐 넓게 보면 다 한자 문화권이고 젓가락 쓰는 문화권의 일원으로서 보면 좀 씁쓸합니다. 왜 대한민국, 뭐 중국, 대만 그리고 일본까지 포함해서 다 이런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를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겪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가 그리고 사회가 국민들을 쥐어짭니다.
그래서 강력한 규율을 통해 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는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성취를 보입니다. 단기간에.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그 행복하지 않은 부모들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 그 다음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난 아예 그러한 모습들을 따라가지 않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일본도 우리나라도 대만도 나타났고 지금은 다시 이제 중국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출산과 관련돼 있는 인구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사회 구조, 사회 인식의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인식과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작년 말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에 불만, 그거밖에 안 돼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이거를 잘 살려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중국 인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중국 신생아가 1,000만 명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800만 명이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30년쯤 되면은 과연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출산이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